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명학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손희정 재단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전해드릴 이야기는 좀 자동차 역사의 어떤 거시적인 흐름에 관해서 좀 한번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근대라고 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속도라고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상징하는 게 교통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위부터 철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라고 평가받는 포드의 모델 T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증기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보잉 여객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대 교통혁명, 그중에 자동차가 좀 한국에 어떻게 도입이 되고 확산이 되었는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시기로 나눠서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개항기, 그 다음에 일제시기, 그 다음에 해방 이후 현대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핵심은 딱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항기는 당연히 자동차가 처음 출현하는 시기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게 일제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모빌리티 사회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시작이 일제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해방 이후는 이제 마이카 시대로까지 나아가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까지 조선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보행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교통수단은 뭐니 해도 튼튼한 다리로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달구지, 가마, 지게 등등이 있고요. 그 왼쪽 사진이 19세기 말 종로 거리의 모습입니다.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달구지의 모습도 보이고요. 주로 걸어서 이동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개항기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 이제 한국에서도 교통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출발은 이제 순서대로 보면 자전거가 되겠고, 1883년 혹은 4년 도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철도라고 하는 이제 경인선이 1899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로 나아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개항기에서 좀 저희가 가장 의문이 드는 것, 그럼 과연 누가 처음 자동차를 도입했을까라는 게 의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흔히 통설로 거의 대부분의 책에서 1903년 고종이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게 일반적인 통설로 전해집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부터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근거를 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문헌학적으로 남아있는 사료의 어떤 가장 이른 시기는 1902년 한성전기회사가 자동차를 담보물로 제공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근데 이거는 기록적인 거고, 실제로 조선거리에 자동차가 돌아다닌 모습이 찍힌 게 바로 저 남대문 근처에서 주한 프랑스 공사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 그림입니다. 이게 대한매일신보 영국인 기자가 찍어서 영국과 프랑스에 보내서 이렇게 아래 화보처럼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종합을 해보면 1903년설은 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확실한 근거를 찾을 때까지는 좀 유보가 필요하고, 문헌학적으로
좀 확실한 증거는 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르면 20세기 초 1902년 혹은 1908년 그 사이에 조선에 자동차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시기는 일제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1911년에 두 대가 있었습니다. 고종황제 혹은 순종황제가 타던 자동차와 조선 총독이 타던 자동차 두 대가 있었고요. 이게 42년대 가면 12,000대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차의 확산을 주도한 거는 상용차, 즉 버스, 트럭과 같은 상용차가 이거를 주도를 하게 되고 의외로 자가용은 적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별로 나눠서 보면 조선인보다는 일본인, 즉 조선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의 자동차 이용 혹은 소유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가용만 보면 일본인이 69%, 조선인이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식민지에서의 민족별 빈부격차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좀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 그러니까 왜 사회에서 자동차를 쓰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뭐 좀 거시적인 배경으로는 당연히 경제 개발, 경제 성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직접적으로는 도로 환경이 개선이 됩니다. 이 아래쪽이 남대문 근처의 사진인데요. 그 일제시기 이전, 즉 1905년의 모습이고 도로공사가 완료된 1930년의 남대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좀 고장이 덜 나고 오래 달릴 수 있는 도로 환경이 정비가 되어 가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그 기점이 언제냐라고 하면 192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조선의 자동차 가격이 적어도 2분의 1, 트럭 같은 경우는 3분의 1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아래 표에 보시면 당시 판매 가격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내려갈까? 원인은 하나인데요. 바로 포드와 GM이 일본 현지에 조립 라인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냐?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에서 자동차를 수입해 와야 했던 거죠. 운항 거리, 그에 따른 비용 상승, 기타 등등까지 하면 자동차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지금 거리에 있는 일본에서 바로 생산해서 보내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일종의 모빌리티 사회라고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제 자동차가 확산이 되고 그에 따라 일상생활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대 조선의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건 뭘까라고 하면 미국 차입니다. 이거는 한국의 한국에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상황이죠. 1930년대, 20년대, 30년대 세계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회사들은 미국계, 즉 포드, GM이었고 이 현상이 그대로 조선에도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1930년대 중반까지 포드와 GM이 90% 이상, 나머지는 유럽의 값비싼 고급 모델들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당시 조선을 길거리를 돌아다녔던 모델들이고요. 아까 그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이제 그 모델 T형에 기초한 트럭이라고 할 수가 있고 1920년대 후반, 30년대 중반이 되면 포드가 모델을 체인지합니다. 그게 바로 모델 A형인데 왼쪽 위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즉 이제는 각진 형태가 아니라
유선형의 모습으로 자동차가 모델이 변경이 되고 이게 확산이 되고요. 오른쪽은 GM의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30년대 중반 이후, 즉 후반이 되면 일본 자동차가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일본이 뭐 지금이야 세계 자동차 강국이지만 30년대 중반까지는 자동차 시장에서는 후진국이었습니다. 뭐 지금의 일본의 기술 수준과 달리 30년대 중반 전까지는 첨단 기술이라고 하면 전부 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등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 상황이었고 자동차도 만들고는 있지만 그만큼의 성능, 즉 가성비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30년대 후반이 되면 일본이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진흥시키게 되고 자동차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바로 군사적인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 아시듯이 37년에 중일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이전에는 뭐 만주 침략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일본이 만주 침략을 했을 때 혹은 중국 상하이 침략을 했을 때 군용 차량과 미국 포드 트럭을 같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 침략 과정에서 자신들 혹은 대형 군용 트럭이 험난한 지형에 움직이질 못해요. 반면에 포드의 트럭은 끄떡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과정에 이 수송의 문제를 맞닥뜨린 일본에서 자동차가 엄청 중요하구나. 이거를 미국에 의존하면 우리가 전쟁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일본과 조선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포드와 GM의 현지 생산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강제로. 뭐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이제 일본 자동차만 써라라는 그런 시그널이 되겠고 그에 따라서 포드와 GM의 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조선에서는 팔리지 않게 되고요. 대신 일본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 시점, 45년 8월 15일 시점에 대략 조선의 자동차 시장의 구조는 50대 50으로 정도로 바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대 출시되었던 지금도 가장 유명한 자동차 회사죠. 도요타의 소형 세단과 트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흔히 산발이라고도 불리는 소형 자동차, 바퀴가 3개인 소형 자동차입니다. 즉 30년대 후반 40년대가 되면 자동차를 굴리려면 가솔린이 필요하죠. 근데 가솔린은 제일 중요한 전쟁 물자고 일본이 생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솔린 투입을 자동차 쪽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최소한의 사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삼륜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확산되어 나가면서 이제 일상생활이 바뀝니다. 근데 그 모습이 좀 단순하게 정리하면 지금 저희가 사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게 일제시대에 출현을 하게 되고요. 좀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통금 문화입니다. 저희도 직장 서울 이 광화문 근처에 살면 당연히 좋죠. 근데 대부분이 못 삽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상황상 최대한 자신의 수준에 맞게 외곽의 주거지를 마련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출퇴근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때 이제 자동차가 활용이 됩니다. 상류층은 당연히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니 자가용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제 중류층 이하는 이제 버스라는 걸 활용을 해서 출퇴근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경성부 즉
지금의 서울시가 운영했던 공영버스가 있고요. 대략 하루에 17,500명 정도가 버스를 계속 타고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성 공영버스는 해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운영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아래는 당시 버스가 다녔던 노선,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한양 도성 안쪽, 뭐 구시가지죠. 서울의 구시가지 혹은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를 순환 형태로 돌아다닌다고 할 수가 있고, 이게 왼쪽이 바로 당시 이용했던 버스, 공영 버스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버스의 노선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사항이라고 하면 바로 운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마이카 시대고 운전면허 따기도 쉽고 누구나 자동차를 몰지만, 이 자동차가 도입된 혹은 확산되는 초기에는 운전이라는 거는 특수 기술입니다. 고급 기술이고 뭐 아무나 이제 딸 수가 없는 거였고, 심지어 당시 조선인 엘리트를 상징하는 선생님, 교원보다 월급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조선인 가운데 엘리트라고 치부할 수 있는, 간주할 수 있는 선생님보다 운전면허가 있고 운전 역할을 하면 월급을 더 많이 받게 되고요. 아래는 왼쪽은 바로 서울역, 경성역이죠. 거기서 이제 줄 서 있는 택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나오면 이제 택시에 태워서 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흔히 저희가 대절이라고 하죠. 자동차를 아예 일정 시간 빌려서 관광을 하거나 유람을 하는데 사용됐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수 현황을 보면 조선인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게 되고요. 일본인도 적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인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이제 자가용 운전수 비율이 상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금이야 저희가 자가용 하면 본인이 모는 거지만, 당시 상류층의 자가용은 운전수가 모는 거죠. 왜냐하면 상류층의 고급 문화, 뭐 지금도 회장님들은 뒤에 타시지 않습니까? 앞에 기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듯이 이때도 상류층들은 다 본인이 몰지 않고 뒤에 탔기 때문에 운전수가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당연히 많아지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도시에 새로운 유형의 재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조선인에게 이 자동차는 되게 여전히 낯섭니다. 그리고 총독부 일제가 강요하는 통행 규범이라는 것도 쉽게 체득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든지 새로운 규율이 들어오면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듯이, 이때도 자동차라는 게 돌아다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형태가 자동차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동차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자동차 사고도 만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독부도 거질거립니다. 하도 사고가 많이 나고, 뭐 지금도 여러분 이 자동차와 사람이 부딪히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사고인데,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속 뭐 200km 막 그렇게 달리지 않고 뭐 50km, 60km도 달리지만, 이게 사람이라고 부딪히면 목숨이 위태롭죠. 그러니까 총독부가 교통법규 좀 잘 지켜라 라고 해서 만든 계몽 영화가 바로 36년에 제작된 영화 미몽입니다. 이 왼쪽이 이제 교통사고 난 현장의 어떤 프레임인데,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서울역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굴다리가 있고, 거기서 이제 찍힌 영상이고요. 그리고 뭐 오른쪽은 주인공, 사고를 당한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자동차가 많고 그에 따라서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규율, 통행 규범을 좀 정착시키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동차가 확산이 되어 가는 가운데 이제 해방 이후에 저희가 좀 거시적인 흐름에서 포인트를 꼽자면 당연히 국산차 개발, 즉 포니의 등장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이 부분은 앞선 강의에서도 나와서 좀 다루지 않는 걸 위주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가 언제 형성됐냐라고 하면 1970년대를 꼽습니다. 그 이전에는 육상교통 혹은 전체 교통에서 철도의 비중이 더 크고요. 근데 이제 70년대 넘어가면 자동차가 이제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 배경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여러분이 잘 아듯이 고속도로가 깔리게 됩니다. 69년 경인선, 그다음에 70년 경부선부터 해서 전국의 광역 고속도로가 깔리게 되고 그에 따라 자동차가 이제 다닐 수 있는 배경이 되고요. 그리고 68년에는 드디어 서울의 노면 전차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노면 전차가 없다 보니까 이 빈자리를 자동차, 버스가 이제 메꾸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소득이 올라가면 사람이라는 게 좀 편함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면 뭐 저희도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타면 바로 느끼죠. 아, 자가용 타고 가고 싶다. 70년대가 되면 이제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되고 1인당 저희 GDP가 $1,000를 상회하게 됩니다. 76년, 7년이 넘어간 시점에. 근데 세계 어떤 자동차 역사에서 자동차가 언제 중류층 이하로까지 보급이 되냐라고 했을 때 그 기점을 GDP $1,000로 잡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시점이 되면 중산층 같은 경우, 중상층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좀 편하게 출퇴근도 하고 여가도 즐기려면 자동차를 할부로 사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막 커지고 그에 따라 자동차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 대수를 보면 역시나 70년대가 드라마틱하게 상승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60년대까지는 흐름은 비슷합니다. 60년대까지는 이제 영업용 트럭, 버스가 선도를 하게 되고 70년대는 자가용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발현이 되면서 자가용이 영업용을 앞질러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시기별로 어떻게 국산차가 수입차를 몰아내고 시장에 정착하게 됐는가 과정을 좀 살펴보면 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시발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50년대는 사실상 자동차를 확산하는 걸 오히려 막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석유 때문에 그래요. 석유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은 지금도 100% 수입을 해야죠. 석유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석유를 하면 뭐 공짜로 수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달러가 나가게 됩니다. 당시 달러가 너무 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경제 개발과 관련된 일부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수요를 억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생산이라는 것도 망치로 두드려서 수공업으로 생산하는 자동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60년대에는 이제 드디어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조립 생산이 60년대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역시나 외화 유출이라는 게 걱정이 되지만 경제 개발에 필요한 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가 지닌 가치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는 필요한 자동차를 그럼 우리가 만들자라는 정책을 취하게 되고 여러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세나라 자동차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고, 닛산이랑 제휴를 해서 자동차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세나라 자동차를 인수를 한 게 신진 자동차입니다. 도요타와 제휴를 해서 자동차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만드는 방식은 지금과 차원이 다릅니다. 거의 완성된 자동차를 분해해서 한국에 들여와서 사실상 나사만 끼우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당시 출시됐던 세나라 자동차의 자동차 모델이고, 공장이 위치했던 모습입니다. 이게 세나라 자동차 공장인데 지금 어디일까요? 바로 현재도 가동되는 GM 부품 공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세나라 신진 GM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GM이 여기서 자동차를 생산을 하게 되고, 이게 신진 자동차가 출시했던 자동차, 뭐 신성호, 코로나, 크라운 등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약간 후발 주자이긴 한데, 이제 현대 자동차도 67년에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게 되고, 제휴 회사는 포드입니다. 포드와 제휴를 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아세아 자동차가 피아트와 협력을 해서 자동차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가 생산했던 코티나와 포드 20M이고요. 70년대 되면 드디어 이제 단순 조립에서 고유 모델 개발로 이제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주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 고유 모델 개발을 살펴볼 때 두 회사, 지금은 이제 한 지붕 아래 가족이 됐죠. 기아와 현대자동차가 이제 고유 모델 이제 개발에 뛰어들게 되고, 그래서 기아는 마쓰다와 협력을 해서 브리샤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저희가 자동차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포니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고, 원래는 포니를 만들 때 현대자동차가 이제 포드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도권 싸움이 생겨요. 포드는 현대자동차 계획을 반대합니다. 너희가 뭔 자가용 자동차를 만드냐? 너희는 우리 자동차의 부품 업체가 되라. 그러니까 즉 하청 업체로 취급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현대 자동차는 그럴 수 없는 거죠. 하청 업체로 남아 있는 한 성장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포드와의 결렬이 되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뭐 미쓰비시 혹은 기타 회사들과 제휴를 통해서 독자 모델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74년 포니 개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국산화율이 80%, 뭐 사실상 거의 국산 자동차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75년에 대량 생산, 76년에 해외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아가 만든 브리샤와 생산 라인입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소아리 자동차 공장이고, 지금도 뭐 똑같이 쓰죠. 한번 장치 산업이 자리를 잡으면 쉽게 바꾸지는 않고, 현대하면 울산이듯이 기아하면 소아리가 이제 정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현대자동차 포니입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질문 드렸던 왼쪽 위가 바로 토리노 자동차 국제 박람회에 처음 출품을 해서 선을 보이게 되고, 오른쪽 위는 이제 첫 포니 수출, 주로 중남미 쪽에 처음에는 수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는 10만 대 생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산차가 점점 이제 시장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흐름적으로 보면 67년 혹은 60년대 중후반이 되면 외국에서 직수입, 완성된 차를 직수입하는 비율보다 한국에서 생산된 비율이 이제 더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통 국산이라고 하면 고유 모델만 국산은 아니죠. 지금도
부평 GM에서 생산한 자동차도 국산인 겁니다. 예, 그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60년대 중반 포니 이전에 이미 국산 자동차의 비율이 넘어서게 되고 70년대 말이 되면 이제 포니를 기점으로 승용차 부분에서는 이제 완벽한 국산차가 시장을 차지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당대 어떤 승용차가 가장 많이 팔렸을까? 게임이 안 됩니다. 역시 포니가 압도적으로 당시 가성비, 뭐 기타 등등 종합을 했을 때 포니의 인기가 압도적이었고 거의 뭐 자동차 시장의 승용차 시장의 50% 이상을 포니가 점유를 하면서 지금까지 현대자동차를 있게 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간단하게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